다큐멘터리의 정의 1995년 다큐멘터리는 사실의 축적으로 진실을 그리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텔레비전 현장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방송을 제작해보니 사실, 진실, 중립, 공평 같은 말은 공허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한 가지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논픽션 극장이라는 다큐 방송을 만든 우시야마 씨는 기록은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NHK에서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NHK 스페셜리에서 방송한 히말라야 안쪽 금단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아사히 신문으로부터 조작이라 규탄받았습니다. 방송은 험준한 산길을 고생하여 올라가 히말라야에 알려지지 않은 오지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NHK 제작진 일동은 그곳까지 헬리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모래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일어나 취재진이 위험에 노출되는 장면, 카메라맨의 눈앞으로 모래가 흘러내리는 구도였는데 실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등장한 시점에서 연출가는 이런 게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제작진이 고산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장면도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나중에 당사자에게 재현하게 하는 등 조작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연출가 입장에서 뭐가 나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일본의 다큐 영화 역사에서는 이에 가까운 행위가 허용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찍을 수 없으니 부탁해서 재현해달라 합니다.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것은 상대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현하는 이상 그것은 이미 조작이라는 인식에 이르는 연출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찍고 전달한다고 굳게 믿는 연출가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큐멘터리의 정의입니다. 이 작품의 취재차 텔레비전 다큐의 역사를 제 나름대로 조사했더니 1960년대가 재미있었습니다. 연출에 대해 자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전면적으로 내보이거나 조작을 방법론으로 승화시키는 등 각각의 연출가들이 연출이라는 것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품에서는 1967년을 보도 다큐멘터리의 분기점으로 삼아 그 무렵의 뛰어난 다큐 방송을 예로 들었습니다. 디스턴스 2001년 범죄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고름 같은 것. 영화 디스턴스는 미디어의 정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피해자 유족이 아니라 가해자 유족이라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 종교단체가 정수작물에 독을 뿌려 살상을 일으킨 뒤 집단 자살을 하는데 가해자 측 유족의 심정을 모티브로 그린 거죠. 원더풀 라이프를 촬영할 당시 차기작의 제재로 머릿속에 떠오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속 어둠을 그리고 싶었다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주제로 원더풀 라이프에 출연한 아우라와 이세야의 로드무비를 찍자고 생각했습니다. 상대에게 말 못할 일을 가슴에 품고 여행하는 두 청년의 이야기, 각본 없이 2주일 정도로 찍자고요. 그런데 한창 플롯을 짜던 중 옴질리교 전신자가 히로시마 형무소에서 출소했습니다. 1999년의 일입니다. 그날 방송국이나 신문사 등 미디어는 이른 아침부터 헬리콥터를 띄워 그가 출소한 뒤부터 그를 뒤쫓았습니다. 신주쿠의 호텔에서 숙박을 거부당한 그는 요코하마의 교단 시설에 머무릅니다. 미디어가 그를 교단 말고 돌아갈 장소가 없도록 몰아간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범죄란 범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고름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며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시점으로 범죄를 보도하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이라 보았습니다. 넌픽션 작가가 범죄자를 제재로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여서 범죄자가 우리와 관계없는 존재라면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에게 사회적으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TV의 역할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음진리교가 일으킨 사건 이후 미디어도 시민도 그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배제야말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순진한 존재이며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존재가 우리를 습격할 때 안전한 우리 사회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연의 미성숙한 이상주의. 저는 당시 오음진리교의 간부였던 신자들과 같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1970년 안보투쟁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 등 정치의 계절이 완전히 끝난 후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버블 경제가 눈앞에 있어서 이 세상은 돈이라는 사고가 만연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풍조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우리는 학생운동을 주도한 단카이 세대에게도 염증을 느꼈습니다. 대학 시절 한 종교단체가 역에서 학생을 끼워 사무실로 데려가 보여주는 영화가 성프란치스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독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프랑코 제피렐리였습니다. 줄거리는 12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유복한 직물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프란체스코가 페루자의 전쟁에 참가하지만 열방에 걸려 귀향하고 아버지의 반발하여 재산을 나눠준 일로 의절당하고 수도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호화로운 교회에 반발하여 신을 섬기는 자에게 교회는 필요 없다며 교회를 부정하고 닭발 수도회를 세웁니다. 프라텔로 솔레, 소렐라 루나는 태양을 형제에게, 달을 자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의 설법에서 따왔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에서는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사랑받죠. 그런 영화가 종교단체를 권하는 데 이용되다니 저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제게도 그것이 파고들 위험성, 즉 미숙한 이상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유재산의 부정, 호화로운 교회의 부정을 주장한 그 영화에 10대였던 저도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1991년 9월 저는 TV 아사히의 방송에서 종교와 젊은이 오음진리교 vs 행복의 과학 편을 봤습니다. 토론자는 오음진리교 신자 몇 명과 행복의 과학 신자 몇 명의 경제 인류학자와 작가 등을 더한 17명이었습니다. 가케야마 다미오가 이끄는 행복의 과학이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이미 종교라 부를 수 없는 현세 긍정 일색이었던 것에 비해 오음진리교의 아사하라 쇼코마는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제대로 얘기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사하라에게는 이 사람만은 진짜 종교가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음진리교가 중의원 총선거에서 선거활동을 시작한 1990년부터 제 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역 앞에서 가두연설을 보았을 때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촌스러웠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바르다 해도 노래 센스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생활의 자잘한 풍요를 누리지 않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에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세계는 그런 작은 것에 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게 된 게 아닐까요? 오음진리교는 선거에서 져서 그 뒤로는 단번에 종말 사상에 빠졌고 1995년 지하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거기까지의 과정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옴질리교는 우리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피해자 유족 모두가 가해자를 저주하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은 범죄 사건을 다룰 때 슬픔의 대상으로서 정서적으로 등장하는 피해자 대 가해자라는 단순한 도식에 맞추려 합니다. 저는 이 도식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의 직접적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건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찰해 보고 싶어 가해자 측 가족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흰색과 검은색 둘 다 지니고 있는 이중성을 띱니다. 제가 피해자 유족 가운데 인상을 받은 사람은 고노 요시유키입니다. 옴젤리교는 지하철 사건을 일으키기 9개월 전인 1994년 마스모토 살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고노 씨는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에서 사건 직후 경찰이 참고인으로 삼은 분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바른지 그른지를 검증해야 할 미디어는 그를 범인 취급하며 경찰 정보를 흘렸습니다.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고노 씨의 집으로 협박 편지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인간 불신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옴젤리교를 저주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노 씨는 어느 전 신자에게 아내가 쓰러졌던 정원을 가지치기 시켰습니다. 분명 어느 텔레비전 방송이었다 기억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미디어가 어째서 그렇게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나요? 라고 묻자 고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도 용서해서 이렇게 취재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노 씨는 사건의 가해자인 옴젤리교보다 당시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 텔레비전 기자들을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사죄하면 취재를 받아들였습니다. 미디어 측은 이 점을 잊은 채 염치없이 물었던 것입니다. 미디어로서는 고노 씨가 옴질리교 녀석들을 죽이고 싶다 같은 말을 퍼붓기를 바랄 테니 그가 가해자인 전 신자와 거의 친구 같은 관계가 된 게 믿기 어렵겠죠. 그러나 피해자가 모두 가해자를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다지도 복잡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피해자 유족인 고노 씨를 통해 새삼 느꼈습니다. 애드리브는 대사를 못 쓰는 사람의 핑계다. 영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전작 원더풀 라이프를 찍을 때 제가 일반인들에게 흥미를 느꼈다면 다큐 세계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촬영 현장에서의 한 사건을 계기로 일반인이 아닌 배우에게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영화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일반인으로 다타라 기미코라는 할머니가 출연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빨간 구두 춤을 추면서 하얀 손수건을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를 떠올리기 위해 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타라 씨는 어린 시절에 자신을 연기하는 어린아이에게 손수건을 건네고 의자로 돌아갔지만 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 모두 연기하는 여자아이를 지켜보며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배우라는 허구적인 존재가 일반인에게 영향을 받아 스스로 웃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장면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배우에게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을 이용하여 영화를 찍으면 재밌겠다고 생각한 저는 차기작 디스턴스에서 배우를 쓰긴 하되 각본 없이 역할과 설정만으로 찍는 스타일을 시도했습니다. 배우의 애드립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연출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드라마 강변의 앨범을 연출한 가모시타 시니치입니다. 1997년 그가 연출한 연극 유리동물원의 연습 장면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정교하고 치밀한 고도의 연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화자이자 주인공 로라의 남동생 톰을 연기하는 가가와 씨가 담배를 물고 그게 가족의 추억입니다라며 성냥을 긋는 장면. 연기를 마친 가가와 씨에게 가모시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추억은 내성적인 단어니까 성냥을 그으려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향해 그어야지. 그리하여 안쪽으로 성냥을 그었더니 배우가 능숙해 보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쪽을 향하는 단어와 바깥쪽을 향하는 단어란 무엇일까? 가모시타 씨는 배우가 계단에서 어떻게 멈춰설지 모든 행동과 대사의 의미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배우가 고민하며 묻는 것에는 모두 대답해 주었습니다. 배우의 애드리브는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모시타 씨는 깊이 있는 교양이 뒷받침된 연출가였습니다. 대사를 음악에 비유하며 피아노처럼 시작해서 바이올린으로 변하게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극작가 아라타 오리자입니다. 그는 매우 심플합니다. 애드리브는 대사를 못 쓰는 사람의 핑계다. 배우의 자기 표현 같은 건 작가에게 방해가 된다. 뛰어난 작가는 배우의 애드리브 같은데 의지하지 않고도 그 대사가 그 자리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쓸 수 있다. 그러나 저는 디스턴스에서 배우에게 애드리브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역할에 완전히 빠져서 분출하는 단 한 번의 대사나 움직임, 표정을 담으려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나스가와 유이 씨에게 배역을 의뢰할 때 그녀는 각본에 쓰여있지 않은 말을 한 적은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투보다는 저런 말투가 더 말하기 쉽다는 식의 의견을 감독님께 전한 적은 있지만 각본에 없는 말을 한다는 건 뭘까요?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 미팅 후 요욕이었지만 신사에 다 함께 산책하러 가서 시험삼아 촬영해 봤는데 이세야가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끄자 이세야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라타가 나스카와 씨와 향주머니를 들고 데이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거기서 나스카와 씨는 불쑥 처음으로 스스로 남편 역인 낸도 게니치 씨와의 장면을 떠올리며 애드립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실패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확실히 그 시기에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이 작품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독 자신의 사고 과정을 따라 상업 영화를 제작하기란 지금의 영화계에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30대 마지막에 이와 같은 사치스러운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망각 2005년 내 역사 속 헌법을 제재로 삼다. 저는 그 후로도 계속 가해와 피해라는 주제에 매료되어 작품을 2편 더 만들었습니다. 시리즈 헌법은 후지TV 편성부의 프로듀서에게서 연락받은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저를 포함한 제작 프로덕션 연출가들이 참여했던 제일 한국인을 생각하다 시리즈와 다큐멘터리의 정이라는 방송이 업계에서 주목받은 적도 있어서 그 프로듀서 역시 이보다 이목을 끄는 기획을 다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헌법을 다루었습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후지TV 보도국도 끌어들였습니다. 나중에는 제작 프로덕션인 다큐 재팬과 슬로핸드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모리 씨는 제1조 천황, 나가시마 씨는 제96조 헌법 개정, 후지TV는 제21조 표현의 자유, 다큐멘터리 재팬은 24조 남녀평등, 슬로핸드는 제25조 생존권을 골랐고
제가 제9조 전쟁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헌법 제9조는 1967년 현대의 주역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에서 일장이라는 작품을 방송하여 편향되어 있다는 평을 들으며 문제를 일으킨 아기모토 하루이코가 다음에 다루려 했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기모토 씨가 생각했던 건 거리의 사람들에게 헌법 구조를 낭독시키기와 같은 기획이었다고 들어서 저는 어떤 형태로 그려나가야 할지 궁리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헌법에 대해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2003년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총리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의도적으로 헌법 전문의 일부만을 들어 파병의 근거로 삼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헌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한 무모한 해석에 진심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나고 자란 도쿄 내리마구에는 자위대 주둔지가 있어서 그 존재를 친근하게 느꼈기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위대 관사에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저는 일요일이면 주둔지 안에 있는 도장으로 검도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정말로 제가 울트라 경비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1962년에 태어나 전후 민주주의에 몸을 담고 자라왔습니다.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가 계속된다는 분위기가 당연한 듯 했습니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나 자위대 문제에 대한 모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모티브로 삼아 오키나와 히로시마, 타이완, 한국, 아우슈비츠, 미국 등에서 촬영했습니다. 헌법 그 자체에 대한 다큐라기보다 헌법을 제재로 삼아 자신의 역사 속에서 망각되어 온 권력, 폭력, 가해성 등등을 재검토해보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촬영은 2004년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와 지도리가 우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도리가 우치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헌화가 있어서 불쾌했습니다. 평소 그의 운동을 보건대 파리로 이곳에 꽃이 놓여 있다는 것에 뻔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령이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기념비와 추모비, 전쟁을 기억하는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에는 전승기념으로 세우는 기념비와 희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비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군인을 신으로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는 기념시설이고 지도리가 후치 전몰자 묘원은 추모시설입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고 싶다고 한 점은 둘째치고 그런 인간은 지도리가 후치에는 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불쾌했던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은 그야말로 추모비입니다. 벽 가득이 전사한 병사의 이름이 58,000개 새겨져 있습니다. 방문한 유족은 벽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러 친족의 이름을 따냅니다. 그 압도적 수의 이름을 보고 이만큼 많은 인생이 없어졌으며 또 그것을 애도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 시설은 공적이면서 사적입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평화의 초석도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을 모델로 삼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피해자 이름과 가해자 이름이 양쪽 다 함께 새겨져 있다는 것이 멋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의 이름도 같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는 빈 영화제에 갔을 때 방문했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온 기름으로 만든 비누나 머리카락으로 만든 스웨터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런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다니. 그런데 그 전시품 가운데 충격을 받은 것은 많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나 안경 등의 장신구. 무엇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과거를 강렬한 이미지로 소생시키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러한 물건에 반응했습니다.
한편 서울교회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때 민족 독립에 몸을 던져 체포당한 정치범들이 투옥되었던 형무소 유적인데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는 시설로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문실에서는 형사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일본 경찰 인형과 애국 열사 인형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일본 경찰이 열사의 손톱 밑을 송곳으로 찌르는데 스위치를 켜면 비명을 지르게 설계되었습니다. 보는 쪽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신발로 쌓은 산을 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사고의 깊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의 극심함을 호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걸로 문제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어떤 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설명할지를 결정할 때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진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 거기서 사고가 멈추어 일종의 배타주의, 적대주의만 부추기게 됩니다. 가해를 망각하기 쉬운 국민성. 독일의 전후 처리 방법은 좋았습니다. 자신의 가해성을 인정하고 공개해 나가는 공정함에 비해 일본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의식이 국가적 수준에서도 국민적 수준에서도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해자 기억은 없던 셈 치거나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불문에 붙입니다. 작품 제목으로 붙인 망각은 그런 점을 가리킵니다. 헌법 제9조는 대담하게 말하자면 성서에서의 원죄가 아닐까요? 요컨대 가해를 망각하기 쉬운 국민성에 대한 일종의 슬기로 우리가 항상 죄의식을 자각하며 전후를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이 조항은 미국이 부여했다 할지라도 일본인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일본 사회가 성숙한다면 그때는 일본인이 자신의 손으로 헌법을 고쳐 쓰고 제9조는 국민투표로 다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말하자면 의사와 긍지와 각오를 가지고 제9조를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 그때는 미군 주둔 문제는 물론이고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까지 포함하여 교토 재판도 일본인 스스로 다시 열어야 합니다. 가해의 책임을 되묻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민도 입슬린 무차별 폭격을 반복한 미국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일도 포함됩니다. 종교학자 야마오리 데스오 씨는 책에 일본인은 죽으면 모두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죽은 인간을 벌하지 않는 그 감각이 중국이나 한국과는 다르다라고 썼습니다. 일본에서는 죽은 자를 채찍질하는 일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른바 A급 전범이라도 영령으로서 다른 전사자와 한데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에서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애도라고 아무리 말한들 국제적으로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쩌면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졌을지도 모를 중국인과 한국인은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나 일부 일본인들은 내정 간섭이라느니 외국인에게 이러쿵저러쿵 듣고 싶지 않다더니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거나 야스쿠니 문제 자체가 전쟁 전부터 이어진 역사 문제인 이상 중국과 한국, 타이완을 포괄한 형태로 대처해야 할 국제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양론 병기를 하지 않기 위해 저는 한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좌익이 아니며 종교 경전을 외듯 헌법 수호를 외치면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왜냐하면 헌법 제9조가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근거를 대는 것은 오키나와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기며
미일 안보 체제에 기대고 있는 이상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헌법소다라는 시각으로 작품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헌법 관련 방송을 보면 개헌파와 헌법소파를 모두 다 출연시키고 토론자 수와 말하는 시간을 똑같이 맞추는 등 거의 모두가 양론병기로 도망칩니다. 이는 제작자의 사고가 멈춘 겁니다.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할 뿐입니다. 본디 양론병기란 보는 사람의 사고를 그 다음으로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여 그 다음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제작자가 다음 단계로 사고를 진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헌법을 작품 주제로 다룰 때 양론병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낼 때부터 제 역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후 모리다시아 씨가 기획에서 빠졌고 제 기획도 어떻게든 양론병기로 만들 수 없겠냐는 말이 나오는 등 기획을 제안한 프로듀서는 방송국 상층부와 완고한 연출가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방송이 가까스로 만들어지기까지 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방송 제작 당시 저는 론자라는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살이나 전쟁 등 자신의 사고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 그 방송을 본 사람이 자신의 내부에서 바르게 상상력을 가동시켜가는 것. 분명 텔레비전에는 그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과 마주치는 장소를 확보하는 일이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자체와 개인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텔레비전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다큐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영화관에 헌법을 주제로 한 작품이 걸릴 때 그곳으로 오는 관객은 원래 헌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사람 가운데 나는 후지 TV는 싫어하지만 TV 아사히는 봐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재밌는 방송이라면 누구든지 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밖의 마주침이 텔레비전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 방송으로 작품을 본 사람의 사고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 2006년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시대극. 영화 하나는 원수를 갚지 않는 무사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를 시작으로 서양 영화 중에도 용맹한 시대극이 차례로 개봉되던 당시 저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시대극을 그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름다운 미망인을 사랑하여 충이와의 사이에서 고뇌도 합니다. 47인의 습격이나 락국고 등의 모티브도 차용하여 오락시대극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 지점으로 올라가면 역시 거기에 있는 것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 사건입니다. 선악이 이혼하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9.11이 선악의 이혼론을 정당화시켰다고 하면 과언일지 모르지만 당시 미국인의 80%가 이라크 공격을 지지한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일본도 고이즈미 총리가 어떤 검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미국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정당성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 총리 블레어도 미국 대통령 부시도 다시 검증당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판결받았지만 고이즈미는 그런 과정 없이 다음 총리로 아직도 거론됩니다. 바로 그가 지금 일본의 양극화 사회를 만든 원흉인데도
일본은 이미지로만 판단합니다.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9.11 이후의 일본을 보며 사람은 간단하게 전쟁에 가담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신문에 칼럼을 실었을 때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이라고 썼더니 파견으로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어도 그 사건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할 정도의 대사건이 아닌가요?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헌법을 곡해하여 군대를 보내는 행위가 총리 한 사람의 인기 따위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다니 2차 대전 작전 직전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일본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요즘에 어느 영화의 오디션을 보러 온 말레이시아 남성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민족 대립이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계 사람이 30%, 중국계가 60%를 차지하는데 민족은 다르지만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과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이 오디션을 보러 와서는 아시아는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오로져 사는 것처럼 해야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무슨 바보짓을 하는 건가 싶어요 라고 웃었습니다. 이런 발상을 지닌 사람이 왜 일본에서는 나오지 않을까요? 부재를 껴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2004년 어둡다는 말을 들은 결말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네 번째 작품 아무도 모른다는 1988년 도쿄도 도시마구에서 일어난 니시스가모 내아이 방치 사건을 제재로 각본을 썼습니다. 실제 사건의 개요를 적자면 아버지는 장남이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증발,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일하며 그 뒤 몇몇 남성을 알게 되어 임신과 자택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장남, 장녀, 자남, 자녀로 3녀로 5명이었는데 자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중 아무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에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장남이 14살 되던 무렵 어머니는 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 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가끔 보내주는 현금 등기 우편에 의지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당시 2살이던 3녀가 장남의 놀이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 죽었습니다. 장남은 3녀의 유체를 지치부의 잡목림에 묻었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아이들끼리만 산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이 통보하여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시기는 지그지그의 AD로 일하는 동시에 나가노현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며 본반의 수업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던 무렵입니다. 아파트에서 아이들끼리만 산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혹은 눈치채려 하지 않는 희박한 인간관계가 독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가족의 유대가 희박해진 현대도시의 어둠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미디어의 비판은 아이들을 방치한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음란마귀의 어머니라는 제목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도를 접하며 제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째서 소녀는 동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지 않았던 걸까요? 어느 날 아동상담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여동생이 중얼거린 오빠는 다정했어요라는 한마디를 신문 제목에서 보고 제 안에서 싹 텄던 의문은 상상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존재였다면 장남도 동생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모자 사이에는 적어도 보도에서는 엿볼 수 없는 풍성한 관계가 구축되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치된 6개월 동안 그들이 본 풍경은 잿빛 지옥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생활에는 물질적 풍요와는 다른 어떤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고 남매들 사이의 감정 공유가 기쁨과 슬픔이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파트 밖에서 지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전기가 끊어진 아파트 안에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을 풍요로움을 상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마침이나 초등학교 모모세 담임 선생님한테 도쿄에서 마주해야 할 아이를 찾으세요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 저는 이 내 아이들이야말로 내가 도쿄에서 마주해야 할 대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통해 나름의 도쿄론을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었죠. 그들이 올려다본 도쿄의 하늘을 아파트 내부에서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각본을 썼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 1989년 저는 첫 각본과 기획서를 완성하여 영화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디렉터스 컴퍼니라는 영화 제작사의 프로듀서와 만나 감상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디렉터스 컴퍼니는 대형 영화사에 기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화를 만드는 시스템을 목표로 영화감독 9명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1992년 도산했지만 당시 영화 청년들이 동경하는 제작자 집단이었습니다. 내가 이 영화에서 그리고 싶었던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어른은 어떻게 해야 하고 법률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의 교훈이나 제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서 사는 듯이 아이들의 일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를 통해 그들의 말을 독백이 아닌 대화로 만드는 것, 그들 눈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통상적인 픽션 연출에서는 드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텔레비전 다큐 현장에서 발견한 대상과의 거리를 잡는 방법이고 시공을 공유하는 방법이고 취재자로서의 윤리적 자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도로 찍기로 했습니다. 회색 그레데이션으로 세계를 기술하려 했습니다. 영웅도 악당도 없는 우리가 사는 상대적 가치관의 세계를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80번에 가까운 취재를 받았는데 가장 좋았던 건 당신은 영화 등장인물에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버린 어머니조차 단죄하지 않죠.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영화는 사람을 판가름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며 감독은 신도 재판관도 아닙니다. 악인을 등장시키면 이야기는 알기 쉬워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관객들은 이 영화를 자신의 문제로서 일상으로까지 끌어들여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의 일상을 보는 방식이 변하거나 일상을 비평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제작은 2002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장남역 말고는 오디션으로 7월 안에 거의 결정했지만 장남역을 찾지 못한 채 8월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9월에 크랭크인을 할 예정이어서 찾지 못하면 촬영이 연기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때 한 소속사가 아까 들어와서 아직 오디션도 본 적이 없는 아이라며
프로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의 날카로운 눈에 매혹되어 곧장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가 야기라 유야입니다. 촬영은 2002년 가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1년이었고 첫 번째 가을 말고는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을 2주씩 썼습니다. 아무도 모른다에 대한 단 하나의 소망은 사계절을 찍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드보일드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아무도 모른다를 하드보일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대사가 아닌 액션을 겹겹이 쌓아 그리고자 했습니다. 미묘한 감정을 대사의 행간으로 표현하는 것 등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사를 말로 가르치는 방법과 별개로 아무도 모른다의 연출 자체는 픽션 연출로 찍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아역에게 물으며 찍은 것도 아니고 도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는 이야기인 만큼 아역을 괴롭히거나 슬프게 만들어서 눈물을 찍는 건 규칙 위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2004년 5월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되었고 주연 아기라 유야가 역사상 최연소 및 일본인 최초의 남우주연상을 받아 운 좋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비평 가운데 다큐멘터리 터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확실히 조명은 거의 쓰지 않았고 카메라도 16mm이며 핸드헬드로 많이 찍었지만 삼각대로 찍은 장면도 많습니다. 또 각본을 전달하지 않았을 뿐 저는 대사를 썼습니다. 저는 픽션으로 찍었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큐멘터리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침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전반까지 유럽에서 도그마 95라는 영화 혁명 운동이 퍼졌습니다. 이는 어둠 속의 댄서로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라스 폰 트리에가 중심이 되어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비 증대와 CG 등 첨단 기술 집착에 따른 영화 자체의 질적 저하에 의문을 던지며 일으킨 영화 운동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약을 따라야 합니다. 1. 모든 촬영은 로케이션으로 한다. 소도구와 세트는 현장에 있는 것을 쓴다. 2. BGM 등의 삽입 음악은 쓰면 안 된다. 3. 촬영은 핸드헬드로 한다. 4. 컬러 영화로 만든다. 조명 사용을 금지한다. 5. 광학 처리와 필터 사용은 하지 않는다. 6. 이야기에 살인이나 폭탄 등의 표면적 표현을 담아서는 안 된다. 7. 시간적 혹은 지리적 괴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화는 현재 사건만으로 한다. 8. 장르 영화는 금지한다. 9. 필름은 아카데미 35mm를 쓴다. 10. 감독의 이름은 크레디트에 올리면 안 된다. 마침 같은 무렵 저는 원더풀 라이프에서는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을 출연시켰고 디스턴스에서는 거의 핸드헬드로 대사를 정하지 않고 대본 없이 찍어서 도그마 95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저 자신은 당시부터 도그마 95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계율을 지키며 다큐멘터리 주의를 관철한다는 것은 시도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배우의 연기가 연극적이라면 아무리 핸드헬드로 찍어도 리얼리티가 없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찍는다면 배우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느꼈습니다. 도그마 95 작품은 일본에서도 몇 편 개봉했는데 다르덴 형제의 로제타나 프랑스 류몽 감독의 위마티네 등 몇 작품 말고는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그마 95와 다른 형태로 제 나름의 리얼리티에 다다르고 싶어서 아무도 모른다를 찍었던 것입니다. 연기 경험이 없고 아마추어에 가까운 아역을 모은 것도 그런 경위 때문입니다. 특히 1990년대는 모처럼 촬영소 시스템과 무관한 곳에서 영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방식이나 컷 분할, 배우 메이크업 등의
촬영 소지대에 미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아파트에서 찍는다면 방법론적으로 세트와는 다른 새로운 촬영 방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실제 아파트에서 시간축을 따라 사계절의 변화를 쫓아가며 아이들에게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표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명을 쓰지 않고 자연광을 살려 슈퍼 16mm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